가끔가다 저희가 걱정이 어린 눈빛으로 한숨을 푹 쉬는 사람들 가끔 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옛날에 저한테 자신은 그 이유를 대충 알아맞힐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한 얘기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다시 여기에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거 봐,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 사랑, 젊은이들은 한숨을 푹 쉬면 보나마나 사랑 문제입니다. 중년쯤 되면은 돈으로 대표되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노년이 됐을 때는 건강과 죽음에 관한 걱정. 대충 들어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중에 두 가지, 노화의 과학,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과 연관이 되는 그 영양분 섭취,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영양분 섭취와 기대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양분과 기대 수명. 그걸 위해서 이제 주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예가 뭐가 있을지 그걸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고 싶은 경우는 이 단 뷰트너라는 작가가 2008년에 블루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 사람은 작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인구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보통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지역이 혹시 있는가, 그거를 이제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듯하게 이름을 블루존이라고 붙여서 그래서 찾아다녔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5군데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리에 있는 섬입니다. 이태리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낙도 중에 낙도인 사르디니아라는 섬입니다. 이 지역을 단 뷰트너가 지목을 한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구 통계학자가 통계적으로 이 마을에 가가지고, 유럽은 뭐 세례 기록 이런 것들 옛날 교회 가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기록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딴 어느 지역보다도 유럽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그 신문 기사에서 꾸준히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 사진은 2013년에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마을을 찾은 이유는 그 해에 기네스북 기록을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9남매가 같이 사는데 합산 나이가 800세를 넘었다고 해서 기록을 깼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때마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클라우디아 멜리스라는 할머니가 100세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산골 마을에 낙도에다가 거기에서 산골 마을에 이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성당에서 기념 미사를 하는데 가족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러면은 겁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아이고, 겁이 나는 이유는 이 오래는 사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 고생을 오래 하고 그럴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100세 된 클라우디아 멜리스라는 할머니는 걸어서 왔어요. 여기. 요 옆에 그 언니입니다. 105세 콘솔라타 멜리스라는 할머니도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 요양원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데 행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저희가 오래 살았을 때 좋을까 나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나쁘지 않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0대인 손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가 100세 이상을 사시는데 얼만큼 사셨으면, 본인은 얼마나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기자한테
아니 정신과 몸이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살 수 있으면은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죠. 안 그래요? 하고서 하는 그 인용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가겠습니다. 댄 뷰트너가 2008년에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장수 마을이냐?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지역으로 일본의 오키나와를 지목을 했어요. 일본이 원래 이태리하고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주로 일본이 아마 1위일 겁니다. 기대 수명에 있어서. 근데 일본의 현이 뭐 48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8년에 단연 1등이었습니다. 오키나와가 기대 수명. 그리고 100세 이상 노인도 많고. 근데 2008년 이후에 그 책이 나온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키나와의 기대 수명이 일본 48개 현에서 중하위입니다. 지난 15년 사이에 꾸준히 순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바뀌었길래 15년 사이에, 그런데 그 연관되는 통계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오키나와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만율, 남성 비만율이 1등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2018년에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이 장수 노인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나셔가지고 다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먹을 거라고는 채식을 주로 하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비만율을 주도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인데 미군 서구식 식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라 그러면 일본 여느 지역과는 달리 미군 기지가 어디보다도 많아요. 미군 기지와 함께 미국식 식단이 들어왔는데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청량음료, 그 다음에 맥도날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맥도날드 점포가 제일 많은 지역이 동경이 1위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가 2위입니다. 이렇게 그 두 통계를 봤을 때 사람들의 비만율과 혹시 기대 수명이 정말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들게 할 수 없는 그런 통계입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미국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요. 비만율 문제라고 하면은 미국이 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OECD 국가들, 선진국들 보면은 대부분이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요. 뭐 일본, 이태리는 한 85세 정도 되고, 근데 OECD 국가 중에 80세가 훨씬 안 되는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아마 77세인가 그럴 거예요. 지난 한 2, 3년 전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도 그러면은 어디 지역적으로 사람들 기대 수명이 차이가 나느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기대 수명이 짧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기대 수명이 긴 지역입니다. 근데 이와 연관되는 통계 수치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이 도표에서 보이는 것은 비만율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비만율이 낮아요. 그러면은 한번 미국은 그렇다 치고 이게 다른 나라에도 해당이 되느냐? 한번 한국 지도를 보죠.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통계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색깔로 표시를 하는데, 저는 이 지도를 보기 전에 혼자 생각에 당연히 산 좋고 물 맑은 데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글쎄 제주도는 그거에 해당하려나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기대 수명이 긴 지역이고, 옅은 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또 연관되는 수치가 뭐가 있겠는가? 물론 서울 이런 데들이 의료시설은 더 많겠죠. 그것도 기여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비만율 한번 보세요. 비만율,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비만율이 낮은 지역이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비만율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비만율 낮은 걸로 1등이 서울의 서초구, 2등이 강남구, 3등이 분당.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이
기대 수명을 길게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저희 생각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 40년 전만 해도 보통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잘 먹어야지 건강하다, 많이 먹어라,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왜 비만율이 기대 수명을 짧게 하는 것 같은가? 그걸 한번 논리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인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현대 인류, 저희처럼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를 했을 것이냐.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데 대개 10만 년에서 20만 년 정도 됐다고 하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10만 년, 20만 년이라고 치면은 그 대부분의 역사,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렵과 채집을 했겠죠. 대부분 초창기에. 그리고 농사가 나온 게 10,000년 전이니까 이게 지금 95%의 인류 역사 동안 우리 조상들은 수렵과 채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아직도 지금 수렵과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산다는 얘기는 못 듣죠, 저희가. 이게 그냥 먹고 살 정도로 하고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렵 채집 종족들은 인구가 그렇게 늘지는 못해요. 식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케이, 이 10,000년 동안은 그럼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느냐?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아니죠. 저희 지금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가 농경 사회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풍족하게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 19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는데 그때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식량이 먹을만 해진 사회가 된 게 1960년대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인류 역사의 몇 퍼센트입니까? 99.95% 하여튼 대부분을 굶주림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몸의 체질이 그래서 적당히 부족한 가운데서 적응하기에 최적인 그런 몸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얘기를 하면은 간혹가다는 그건 한만은 우리 한민족 얘기고 유럽 같은 데는 세계를 막 정복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풍족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옛날에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자료를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유럽도 쫄쫄 굶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1798년에 영국의 아주 이 학자가 토마스 말터스라는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인구 통계학, 수학 모든 걸 동원을 해서 그 당시에 당대 학자들에게 너무 큰 반향을 일으키는 책을 썼어요. 인구론이라는 책이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세히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게 음식이 조금이라도 풍족하면 금방 인구가 늘어서 다시 굶주림을 인간들이 겪게 되더라. 인간의 굶주림은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요즘 같은 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도 핫 이슈가 됐다고 그러는데 굶는 사람들 도와주지 마. 도와줘봤자 굶주림만 더 늘리는 그런 일이 돼. 그런 차가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학계에서는 그 사람의 이론이 너무 탄탄했기 때문에 크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구로. 자, 이 사람이 근거 없이 얘기를 했을까요? 유럽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 부자들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때 으리으리한 건물을 많이 지어놔서 프랑스가 관광 자원이 최고로 좋죠. 그리고 경작할 땅이 많습니다. 땅도 넓고 날씨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빵이 모자르다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프랑스 혁명 그거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냐? 뭐 수도 없이 자료는 많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 집어왔는데,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반고 좋아하시죠? 반고호 1885년 100년 있다가 그린 그림인데, 네덜란드 사람들 쫄쫄 굶는 네덜란드의 가난한 농민들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 그 당시 네덜란드 인구의 10에서 30%가 먹을 거라고는 감자 하나로 연명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덜란드라는 선진국이 굶는 사람들이 겨우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나라가 아일랜드였는데, 아일랜드는 1845년에 감자 기근이 일어나는데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40%가 감자 빼놓고는 딴 거를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고 그래서 가난한데, 거기에 감자 기근, 곰팡이가 생겨서 감자 수확이 거의 다 없어지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같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느끼겠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느끼냐면은 미국인들한테 당신네 조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은 1등을 하는 게 독일계. 그럼 독일은 인구가 좀 있는 나라니까 말이 되네. 2등이 어딘지 아세요? 아일랜드 계통입니다. 아일랜드는 조그만 나라인데, 근데 아일랜드 계통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3천만 명이 되는데, 정작 지금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으면 대부분 다 굶어 죽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럽이 식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절대 잘 사는 대륙이 아니었어요. 근데 토마스 말터스의 그 유명한 인구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도 읽어도 이건 빈틈없는 이론을 전개를 하는 책인데 다들 틀렸다 그래요. 왜 틀렸느냐? 그 사람이 못 본 게 있습니다. 식량혁명이 그 사람이 책을 쓴 지 100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사 짓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집에서도 뭐 화초 키우시는 분들도 좀 아실 텐데, 이제 화초 아니면 농작물 씨앗에서 이게 커다랗게 자라야 되니까 이게 재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서 당연히 중요한 게 이제 탄수화물로 돼 있는 재료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비교적 쉽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게 고등학교 화학 좀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탄소, 수소, 산소, 요 성분으로 돼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하고 햇빛만 있으면 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햇빛. 근데 그러면 내가 땅을 갖다 사서, 날씨가 좋은데 땅 사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한두 번 지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게 잘 안 자라죠. 사람들이 땅이 메말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이 없어서 메말른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해보면은 1800년대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딴 것보다도 질소 성분이 빨리 없어진다는 것을 밝혔어요. 질소, 이게 땅 속에 있어야지, 질소로 된 물질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곡물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질소가 제일 빨리 고갈이 된다. 근데 그 당시에 화학자들이 이제 분자라는 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건 말이 하나도 안 되네. 왜? 대기 중에 80%가 질소예요. 그럼 대기 중에 질소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뭐 왜 갖다 쓸 수 없느냐? 질소 분자라는 게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붙어 있는 그런 분자거든요. 근데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식물들이 대부분의 간혹가다 콩과 식물들은 그걸 떼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곡물들이 그걸 띄어서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질소 성분,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여기 질소 하나 있는데, 요거는 띄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말터스도 인구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개한 유럽인들은 농사를 잘 할 줄 모르지만, 중국에 가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밭에다가 퇴비하고 거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산에서 풀을 뜯어와 가지고 뿌리는데도,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우리 미개한 유럽인들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중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어. 그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과학자들 중에 아니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독일인 유태인 프리츠 하버라는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유태인이면은 옛날에 땅도 소유를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그냥 상업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독일인들이 애국심이 고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아, 유태인도 독일인 아니냐, 우리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가서 화학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애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식량 문제, 이 땅에다가 질소 비료를 효과적으로만 제공을 할 수 있으면 농업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는데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화학 비료 합성법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해요. 대기 중에 넘쳐나는 질소하고 천연가스에 있는 수소하고 섞어서 그걸 어떻게 고온에 고압력에 촉매를 넣었더니 암모니아가 생기더라. 이래서 이 사람이 1905년에 화학 비료를 개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에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요. 근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프리츠 하버가 인류를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훌륭한 과학자다 그러면서 전기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수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은 뭐 위인전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될 텐데 최소한 제가 있는 미국에는 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좀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폭약이 있어야지 승리를 하는데 폭약이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은 6개월도 못 걸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해상 봉쇄를 하면은 그 질산 폭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을 얘네들이 고갈이 될 거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못 싸울 거야 하고서 영국도 참전을 해서 일이 크게 벌어지는데 독일 화학자들 프리츠 하버 및 그의 동료들이 잠깐만 우리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법을 만들었지, 이걸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질산을 만드는 화학 반응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독일이 4년을 버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군인 1,000만 명, 민간인 1,000만 명이 죽는 그런 1차 세계대전 비극적 결과를 맞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국가에서 나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겠다. 그런데 참호전이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한쪽이 상대방을 제압하기가 힘들어요. 다들 참호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난 화학자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염소가스라는 게 사람을 질식시키는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염소가스를 전선에 사용하는데 장교들이 우리는 그런 거 쓰기 싫어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화학전을 지휘하는 대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범 재판에 나중에 전범으로 기소가 되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태인 차별이 다시 시작되고 나치가 집권을 하고 그래서 유태인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죠. 인류를 수억 명을 먹여 살리는 영웅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수천 명을 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위인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 그거는 이제 유럽 얘기고 그러면 이게 우리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질소 비료 공장을 도입한 사람이 일본인 노구치 시타가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메이지 시대에 자라나서 애국심이 고취되던 일본에서 서양 열강에
견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수력 발전소 만드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잉여 전기 생산되는 거 가지고 전기가 많이 드는 산업 중에 유용한 게 뭐냐? 질소 비료. 그래서 이것을 유럽에서 도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소 비료,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식량 증산, 산미 증산 계획 뭐 이런 거에 기여를 하다가 나중에 일본 군국주의와 함께 폭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이 사람이 전국 일본 영토 안에서 제일 입지 조건, 수력 발전소로 입지 조건이 좋은데 그러니까 어딘가 찾아봤더니 조선 함경도의 개마고원에 있는 부전강하고 장진강을 거기에 댐을 싸서 물기를 바꾸면은 그걸 동해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낙차 크게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를 왕창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로 가장 가까운 데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게 흥남 비료 공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주 사태가 일어나고 사세가 확장을 하다가 나중에 안 좋게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죽고. 그런데 흥남 비료 공장 하면은 여러분 흥남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메가더가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기로 하니까 김일성이 피난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개마고원으로 피난을 가요. 강계시. 그랬더니 메가더의 해병대가 저거를 잡으러 가야 되겠는데 미군은 탱크하고 트럭하고 이런 거를 많이 운용해서 하는데 개마고원에 그걸 어떻게 가? 그랬더니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수력발전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중장비를 갖고 다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중공군이 처음 참전한 것을 알고서 포위가 돼서 거의 괴멸이 되죠. 그리고서 겨우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 일본인들이 만든 흥남비료 공장 이 부두 시설을 통해서 피난 가는 그 장면이 영화 국제시장의 초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의 첫 상징이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충주 비료 공장. 이게 미국의 원조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어요. 근데 그럼 미국이 왜 철강 회사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왜 비료 공장을 지원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 제일 무서웠던 게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중국도 공산화됐고 북한도 공산화됐고 베트남도 공산화됐고 도미노 이론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는데 보니까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붉은 혁명이 일어난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계산을 하고 식량 문제를 우방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우리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하고서 비료 공장을 원조를 해 줍니다. 1961년에 충주 비료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더 놀란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1950 그 한국 전쟁에서 이제 피를 흘려서 싸웠는데 갑자기 화해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평론가들이 한동안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닉슨은 화해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대충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문에 고생을 하던 시절이니까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베트남에 압력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택동이 왜 화해를 하자고 그랬을까? 이거는 추측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택동이 아들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폭사했습니다. 미군 폭격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화해를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데탕트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업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첫 상업 거래가 중국 정부가 미국
그 화학공학 회사들한테 질소 비료 공장 짓는 거 용역을 줘요. 3개를 주는, 그게 첫 사업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공산주의 정권도 굶는 사람들 때문에 또 엎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1972년 이후에 중국은 이 생산 설비를 늘려서 지금 질소비료 생산 전 세계 1위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굶주림이 없어졌어요. 자, 화학 비료는 이 식량혁명의 한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은 품종 개량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자들 흔히 얘기하는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종은 변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확립을 했는데 이게 1800년대 중반에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 전에 이제 유럽에서는 모든 게 기독교 사관 중심이니까 종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다음에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게 과학 정설이었는데 1800년대에서부터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인들이 항해를 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니까 온갖 종들이 다 나타나고 찰스 다윈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을 해보니까 종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하나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 뭐 보여드리자면 여기 새들이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다 이게 비둘기 종자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1800년대가 육종업이라는 게 갑자기 성행한 시기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 대부분 종자들이 1800년대 생긴 종자들입니다. 비둘기 육종업도 있었는데 선택을 해서 하면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몇십 년 만에 육종업자가 요걸 요렇게 바꿀 수 있으면은 자연에선 수억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느냐. 종은 변할 수 있다. 그게 찰스 다윈의 중요한 그 과학적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은 유전자 뭐 이런 게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유전자의 개념을 도입을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몽크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1800년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부의 아들로 죽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난 허리 부러지는 노동 평생 하기 싫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는데 주위에서 있어 하나. 저기 성 토마스 수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순결서약만 하면은 거기에서 수도승이 될 수 있는데 거기는 수도승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서 순결서약을 하고 수도승이 돼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첫 연구 과제로 한 게 다들 모든 짐승이든 다 부모를 닮잖아. 그 유전이 되는 비밀이 뭐야? 해가지고 첫 실험을 하는 게 생쥐들 중에 털 색깔이 다른 것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교미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기경이 와서 순시를 하시는데 딱 보니까 수도승이 생쥐 교미 실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도승이 너 순결서약 하고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성스러운 곳에서 순결서약을 한 놈이 짐승을 교미를 시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실험을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그레고르 멘델이 할 수 없으니까 추기경인데 그만두고 근데 유전 현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추기경께서 이 식물도 유성생식을 하는 건 아마 모르실 거야. 그래서 완두콩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암술 수술이 있는데 수술을 잘라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암술에다가 원하는 꽃가루를 이렇게 묻히면 그럼 유성생식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수학적으로 뭔가 두 개씩 있는 거다.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고. 이 개념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게 정확히 뭘까? 이게 하나씩 받는 게 뭘까? 보니까 세포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씩 있어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고. 이걸 풀어보면 1900년대 중반 되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게 DNA라는 물질로 돼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DNA 안에 이 성분들이 있는데 4가지 다른 성분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염기라는 거죠. 4가지 다른 알파벳이 있으니까 이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거기에다가 수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가 특정하면은 그거를 물려받으면은 엄마나 아빠를 더 닮을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됐죠. 자, 품종 개량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것들, 옥수수 이런 건 어디서 온 거야? 시카고 대학 총장을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 심심풀이로 실험을 했는데, 조지 비돌이라는 분인데, 멕시코에 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풀과 식물이 있는데 테오신테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발전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테오신테라는 거 딱딱해가지고 씹어 먹다가 막 이빨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근데 유전적으로 멘델의 방법을 통해서 교배를 시켜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거는 비슷한 종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1만 년 동안 사람들이 풀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서 교배를 시켜서 또 심고 그거를 10,000년 동안 반복을 했더니 이렇게 생긴 옥수수로 발전을 했다. 이게 이제 정립이 됐어요. 자, 이제 1930년대입니다. 30년대, 40년대. 지금 이런 사실들이 쌓여가니까 그 중에 아니 그러면 우리 식량이 먹을 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인공적으로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노먼 볼럭이라는 사람이 멕시코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멕시코에 공산주의 세력이 많은데 이거 멕시코가 공산화되면은 미국의 안전이 좀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멕시코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농학자들을 파견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밀 6,000종을 서로 교배를 해서 병충해 내성이 있는 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화학 비료를 썼더니 씨앗을 많이 맺는데 이것들이 줄기가 약해서 다 쓰러져서 죽어요. 바람만 한번 불면. 그래서 난쟁이 밀 종자를 만듭니다. 화학 비료를 써서 씨앗이 많은데도 쓰러지지 않게끔. 이게 성공을 해서 멕시코의 식량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굶는 인구가 많은 데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인도 파키스탄 식량 작업을 도와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세상에서 이 굶주림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시아, 동양은 어떤가? 그래서 이 노먼 볼럭의 방법을 차용해가지고 또 역시 미국이 필리핀에 보니까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제쌀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농학자들을 보냈더니 난쟁이 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난쟁이벼, 여기 난쟁이면은 거기에 화학비료를 왕창 줬는데도 쓰러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식량 증산이 가능하고. 근데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고 힘들었죠. 근데 사람이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남방계 쌀입니다. 쌀이 그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남방계 쌀이 있고 일본, 한국에서 먹는 그 자포니카라고 불리는 쌀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굶으면 굶었지 남방계 쌀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게 이제 한국의 농학자 허문회 박사라는 분인데 60년대 필리핀에 연수를 가서 이 남방계
그 남방계 다소학 품종 요것을 북방계하고 교배를 해서 1969년에 나온 게 통일벼입니다. 50원짜리에 나와 있는 벼 있죠? 그게 통일벼예요. 그리고 그쯤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없어집니다. 통일벼도 맛이 없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그 이후에 품종 개량이 많이 돼서 거기에서 시작한 품종 개량 때문에 저희가 맛있는 쌀도 먹고 그리고 식량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한 요쯤까지 과학이 발전했으면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한번 과학 혁명이 일어나면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한국 정치도 뭐 그 좌우 진보 보수 뭐 그래가지고 막 싸우죠. 근데 그 싸우는 내용들이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1930년대 농민 보호를 해야 돼. 농산물 가격을 시켜야 되니까 곡물 이렇게 너무 많이 심지 못도록 규제를 해. 그래서 1930년대 이후서부터 그 기조가 계속이 됐는데 1970년대 들어와서 공화당 대통령 닉슨이 크게 정책을 바꿉니다. 아니 니네들 자유경제 몰라? 이거 무조건 심어. 그래가지고 막 생기면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자본주의잖아. 그래서 규제 철폐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심습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시골에 가보시면은 그 넓은 중서부 땅에 이게 사람 먹는 곡물을 심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노동이 들 들어가는 옥수수가 제1 곡물이에요. 그 옥수수도 맛있는 옥수수가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은 못 먹는 옥수수예요. 너무 맛이 없어서. 근데 규제 철폐니까 일단 심고 그럼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산업을 창출을 했어요. 그래서 소들이 옛날에 풀 뜯어먹고 살았었는데 이 옥수수를 가축 사료로 쓰니까 소가 빨리 크니까 고기값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도 남으니까 에탄올 연료에다가 미국에선 써요. 그리고도 남으니까 청량회사에다가 이 옥수수를 이용해서 콘 시럽을 만듭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콘 시럽 같은 게 너무 싸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보시면은 생수하고 콜라 중에 콜라가 더 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1970년대 이후에 비만율입니다. 미국이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악이죠, 비만율 지금. 근데 197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한국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농업혁명이 가져온 농업혁명이 분명히 축복이었는데 굶주리는 고통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생산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드릴 것 같으면은 뭐 약간 진화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부정확한 사진이라고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제가 이걸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진화하는 와중에 대부분을 저희는 먹을 게 부족한 상태에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 그쪽으로 발달을 했지, 뭐 많이 먹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몸이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영양분이 지금 풍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21세기에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제가 연구하는 세포 생화학 얘기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음껏 먹으면은
건강에 약간 안 좋다라는 얘기가 1930년대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1930년대는 사람들이 다 배고프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 저 학자들 그냥 뭐 탁상에 공론하고 현실을 모르네 그러고서 다들 무시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주인공이 그 코넬 대학에 있는 코넬 대학에 있는 클라이브 맥케이라는 교수인데 우연하게 발견을 했어요. 그 양식장에서 용역을 줬는데 사료를 어떻게 했으면 최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료를 과학자들이 하는 게 사료가 영양분이 충분한 거, 아주 결핍된 거, 그리고 중간 농도 처리해가지고 결과 보는 거,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학생을 시켜서 했는데 당연히 이제 많이 먹이면은 크게 되고 송어가 적게 먹으면 조그맣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교수가 순시를 하러 갔는데 큰 물고기 많이 먹인 물고기 한번 구경하자.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얘기가 다 죽었는데요. 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먹였더니 막 크더니 빨리 늙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약간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거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적게 먹였을 때 10%에서 30% 적게 먹였을 때 최장수한다. 실험 동물들이 그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저희 물고기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인체 실험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1990년대에 이 미국에 돈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빌리어네어가 언젠가 우리가 우주를 정복을 할 텐데 정복했을 때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리조나 사막에다가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8명의 대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식량도 자급자족하고 공기도 뭐 자급자족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손을 흔들고 이 시설물에 들어간 다음에 문 닫고 2년 있다 나오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식량 생산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한 10%, 20%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먹을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식사량을 다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가지고 그 안에서 막 두 편으로 나뉘어서 매일 막 싸우는 거예요. 아마 생지옥이었을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안에서 웃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주치의입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들어올 때는 하루에 뭐 2,300, 2,500 칼로리 먹던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부족했으니까 1,800 칼로리만 먹었더니 내가 매일 하는 게 이 대원들 혈압, 맥박, 당뇨 수치를 이렇게 재는데 모든 수치가 다 좋아졌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사람은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인체 실험인데 이건 불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이제 그래도 뭐 일회성 말고 동물 실험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잔뜩 사가지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네들은 20년 동안 달라는 대로 다 먹을 걸 주고 얘네는 얘네보다 한 20% 적게 먹였더니 20년 있다가 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줬던 놈들은 막 털이 빠지고 노화 증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적게 먹인 먹을 거 줘 하고서 매일 졸르는데도 조금 적게 그런 원숭이들은 오래 산다는 그리고 건강 지표가 좋다는 그런 결과가 2008년도에 나와서 크게 그 반향이 있었고요. 그 이전 이후 보면은 뭐 초파리, 꼬마선충, 단세포 생명체인 효모까지 이게 영양분을 조금 적게 주면은 성장을 조금 덜 합니다.
근데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 학계에서는 확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많이 먹으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요즘 21세기에 사는 저희들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더니 지인들 만나면은 주요 화제가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당뇨 수치, 심혈관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당뇨병이 왜 생기는 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영양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침에서 그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서 그게 포도당이 되거든요. 포도당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먹을 게 없을 시절에는 모처럼 이게 그 모처럼 본 영양분을 지금 활용을 하면은 제가 살 수 있고, 그걸 막 몸이 허비를 하면은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빨리 흡수해서 그걸 활용해라, 그런 지시를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포도당을 보면은 췌장에서 그게 나와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세포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시를 하는 그 신호가 뭐인 거 아니? 야, 지금 그 귀한 포도당이 있으니 지금 당장 흡수해서 써, 이겁니다. 인슐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인슐린하고 당뇨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아당뇨병은 인슐린이 없는 경우에 이 지시를 못하니까 그렇죠. 포도당이 있는데 그걸 써야지 세포가 기능을 하는데 그걸 안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제2당뇨병은 원인은 정반대인데 결과는 비슷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먹을 걸 먹었어요. 근데 항상 포도당 탄수화물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러면 매일 인슐린이 그냥 췌장에서 자꾸 나와서 매일 온갖 세포들한테 지금 빨리 포도당 흡수해서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그러면은 세포들이 저 잔소리 지겨워. 그래서 그걸 한 40, 50, 60년 그 신호를 받다 보면은 더 이상 또 저러네. 그러고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은 마치 포도당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흡수도 못해요. 기능도 못해요. 당뇨병이 뭡니까? 이 모든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혈관을 만드는 그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상처가 있는데 잘 안 아무네. 이게 결국 그 혈관 세포들이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기 괴사되는 조직들이 나타나요. 더 심한 경우에. 그것도 결국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포도당을 흡수를 안 하고 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생겨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그냥 포도당 흡수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이상이다, 그런 결과들이 한 30년 이후서부터 30년 이전서부터 나왔어요. 노화의 속도에 진짜 직격탄 효과가 있는 게 인슐린이다,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좀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만, 옛날에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갔더니 거기에 제가 간 학교의 학과장이 데이비드 허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에 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학생이 그냥 교수 지시도 안 따르고 나름대로 자기 혼자 실험을 한 게, 혹시 이분이 연구하는 게 꼬마 선충이라는 이런 생물을 연구를 하는데, 돌연변이를 만들었을 때 뭘 망가뜨리면은 빨리 죽는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망가졌으니까. 근데 망가졌는데 혹시 오래 사는 건 없나? 미친 실험을 누가 해가지고 싹 무시를 했대요. 그냥 나가 떨어져라,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그 오래 사는 돌연변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동안은 별 이상한 실험도 다 있네 그래서 다들 무시를 했는데,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과학계 스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신티아 캐년이라는 분이고 게리 루프킨이라는 분인데 UCSF의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구글자 회사 부사장으로 계시고 하버드 의대 교수인데 이분들이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그 돌연변이가 정확히 뭐가 망가졌길래 그래서 봤더니 인슐린 신호 전달을 약간만 줄이는 그런 돌연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라는 게 포도당이 나왔을 때 포도당이 있으니까 빨리 그걸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를 세포들한테 해줘야 되겠네 하고서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르몬이 이제 세포에 가가지고 거기 수용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망가지면은 그러면은 이것들 당뇨병 걸려서 죽는데 살짝만 망가졌어요.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세포들이 우리 좀 소식을 하나 봐 요즘. 그리고 착각을 하면서 이 꼬마 선충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2배씩.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럼 다른 동물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나 해서 봤더니 다른 동물에서도 다 해당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당을 적게 먹으면은 영양분을 조금 적게 먹으면은 진짜 오래 사네 하고 포도당이 적은 걸로 세포가 착각을 하면은 오래 사네 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학계를 크게 바꿔놓은 그런 연구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도당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데 저희가 먹을 걸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 신호가 그 뇌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많이 먹으면은 많이 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여기 뇌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게 나와요. 이게 온몸에 퍼지면서 그래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하게 해요. 그럼 이게 또 몸에 퍼져서 여기 인슐린 신호 전달을 하는데 인슐린이라는 게 영양분이 있을 때 그거 흡수해가지고 성장해 이런 걸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성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의사들이 제일 효과가 있는 거 요 주사 하고서 주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의 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예, 이 사람이 거인증을 앓는 1970년대 80년대 유명 인사였어요. 안드레 더 자이언트라고 키가 2m 30cm인가 하여튼 키가 무지 크고 한데 이 사람이 그 환자예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긴 컸고 레슬러로 유명해졌고 영화에 출연을 하고 그랬는데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고 인슐린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노화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이 거인증을 앓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심장이 너무 비대해지고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제가 논문을 하나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20년 차이로 이 의사가 에콰도르에서 그 저신장 장애인 라론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20년 동안 추적을 한 연구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여기 안겨 있던 애가 커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렇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신호를 안 보내주시네. 그러면 우린 성장하지 말아야지. 인슐린 분비도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이분들이 물론 발달 소화 장애 같은 거에 의한 사망률은 높습니다. 근데 일단 성인이 된 다음에 성인병 비율이 거의 없어요. 당뇨병, 심장병, 암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노화가 더디게 된다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성장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저희 때하고는 바뀌어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좀 있나요? 예, 관심 많은 분들이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이것만 들어서는 좀 힘들어. 먹는 것도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아미노산 요걸 많이 먹으면은 이게 도움이 많이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과학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건데 보디빌딩 하는 분들이 과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미노산이 뭐냐?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붙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 단백질의 원료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왜 근육 키우는데 왜 도움이 되지? 그럼 옛날 설명은 그렇습니다. 근육이라는 게 그 어디보다 단백질이 많아요. 이게 근육 다발이고 그다음에 근육 다발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여기 있고 그 세포 안에 보면은 이 근육 수축을 시키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게 다 단백질로 된 기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원료가 있어야지 근육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근데 요즘 조금 거기에서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약물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 설명을 드릴게요. 1970년대 어떤 학자들이 회사 연구원들이 그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미생물을 채취해서 거기에 새로운 항생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니다가 남미의 이스터 섬에서 어떤 미생물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분비되는 새로운 항생제를 발견했어요. 라파마이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피부염 있는 분들 중에 그 연구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면역이 너무 과도한 걸 좀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약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 기능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이름이 Target of Rapamycin, 그래서 TOR, 그래서 TOR라고 불리는 건데 지금 세포 생화학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이 라파마이신이 TOR을 억제를 한다는 거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지금 큰 상을 받고 금년에는 노벨상 혹시 안 될까 지금 기다리는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근데 이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토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은 이게 억제가 되면 단백질 합성이 억제가 되고 세포 성장이 억제가 됩니다. 근데 그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원료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최신 과학에 의하면 이게 신호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너 세포 몸집을 키워도 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토르라는 단백질한테 합니다. 그러면 토르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이렇게 보면은 알았어. 그러고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세포가 커지고 그러니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세포 성장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효과를 내는 게 아미노산하고 인슐린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엽기만 들어가지고 되겠어, 약도 먹어, 그러고서 시판을 하는데 그 시판되는 약들 중에 그냥 아미노산 알약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엽기 드시는 분들. 그리고 근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포도당 좀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몸이 인슐린이 적다고 좀 착각을 하거나 그러면 오래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양분이 적으면은 아미노산이라는 영양분하고 반대 효과를 내는 게 라파마이신인데 실험 동물의 라파마이신을 처리를 하면은 실험 동물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효모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꼬마선충, 초파리, 생쥐, 그 다음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지금 강아지 자원봉사 개를 모집을 해가지고 라파마이신 주사를 주고 그 수명을 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퍼져서 미국에서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디에 있는 의사가
한 번 진찰에 20만 원만 주면은 라파마이신 3개월어치를 처방을 해준다더라. 노화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를 누가 갔는데, 아니, 그럼 부작용은 없습니까? 아, 부작용이 그 면역을 억제를 하는 거니까 가끔 뭐 감염이 되고 그러는데 내가 저기 항생제 처리해가지고 그거 해결해요. 그럼 진짜 탈난 사람 없어요? 아, 내가 항생제 처리했는데 그걸 안 먹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응급실까지 갔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라파마이신은 아직 위험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한테 처방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마 아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약간 비슷한데 제가 세포생화학을 하거든요. 세포생물학을 하는데 역시 아미노산 부족했을 때 신호 전달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토르 말고 또 하나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이것도 실험 동물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논문도 저희가 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성 저희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건강 걱정하실 때 당뇨병 말고 또 주제로 많이 오르는 거 있죠.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얘기할 때 콜레스테롤 얘기가 빠지지 않죠. 그게 뭐냐? 이게 저희가 포도당을 먹잖아요. 포도당을 먹으면 이걸 이제 인슐린이 이거 귀한 거니까 빨리 흡수해서 써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당을 우리가 몸에 많이 저장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포도당은. 그래서 우리 몸이 날렵하게 우리가 뭐 옛날에 수렵과 채집을 할 때 맹수한테 도망가고 그러려면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게 포도당이 많을 땐 그걸 다 지방으로 바꿉니다. 그래 지방 세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야지 몸이 좀 옛날에는 날렵할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이제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지방질, 지방세포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일종인데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원래 모든 세포에 다 필요한 그런 구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어서 섭취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간에서 저희가 포도당이 많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그러고서 이제 온몸에다 보내줘야 되는데 지방이 기름기 있는 음식이잖아요. 기름기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에 잘 안 녹아요. 안 녹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에 잘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포장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콜레스테롤 입자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거는 우리가 흔히 혈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간에서 합성이 돼서 딴 데로 전달하는 그 입자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입자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나쁜 콜레스테롤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에서 만든 거. 이걸 잘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은 이게 쌓이면서 혈관벽에 쌓이면서 이걸 먹은 세포들이 탈이 납니다. 그러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혈관벽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혈류량이 일단 줄어들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잘못해서 이게 터지면은 뇌 혈관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한테 가면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을 처방을 하죠. 뭐 제일 유명한 약이 지금 리피톨인가 그런데 스타틴 계통약입니다. 그 스타틴 계통약이 뭐를 하느냐면 포도당 간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약이 스타틴 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약으로 약 종류로서는 지금 지구상 제일 사람들이 많이 처방받는 약이 스타틴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피드백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뭘 사람을 먹을 걸 적게 먹으라 그러고 골치 아프게, 나는 적당히 살다 갈 거니까 잔소리 그만해. 아니면 뭐 더 젊으신 분들은 너 YOLO라고 혹시 들어봤어? 먹는 이 행복 때문에 나는 사는 거야. 뭐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뇌도 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제일 좀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뭘까 하고서 하다가 이걸 한번 찝어봤습니다. 근데 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찝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먹을 게 있죠. 먹을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죠? 기분이 흥이 돋아요. 흥을 돋고 싶으면은 우리가 먹을 거를 또 주문을 하고, 특히 달짝지근한 거를 주문을 하는 이유가 흥을 더 돋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걸 먹으면은 그 뇌가 그걸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소소한 행복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들 뭐 짝을 잘 찾아가지고 어린아이들,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보는 사람이 흐뭇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자식이 잘 되면은 그 주위에서 말려도 자식 자랑 막 그거 아무도 못 말리죠. 이 뇌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잘 키웠을 때 그 행복한 그게 있고, 자식이 잘 안 됐을 때 너무 불행해하는 게, 이게 저희 뇌에 지금 저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제가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원시인들 지금 먹을 걸 가지고 사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만약에 됐다면, 그러면은 뭐가 이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생각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상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행복이라는 게 많이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귀여운 아이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 이게 진화론에서 나오는 성공적인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개체들이 진화해서 살아남는다는 개념하고 일맥상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좋아하는 거,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는 거, 뭐 이성의 맥을 못 추는 거, 그 다음에 자식들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우는데 올인하는 거, 이게 인류 역사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종족 번성에 도움이 됩니다만, 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21세기에 딱 하나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먹을 거 가지고 사투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왔죠. 그러니까 요 많이 먹고는 어떻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과 건강은 공존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이오스피어에서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줄였더니 이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서 막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럼 행복과 건강은 공존을 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량을 저희가 줄이면은 저희 본능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싸움질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호르몬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영양분 섭취가 부족했을 때, 기본적인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뇌에다가 온갖 신호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뇌가 불행하다고 느껴서 벌떡 일어나서 먹을 거를 막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저희 원시인들의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작이었어요. 자, 근데 21세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런 거하고 사투를 하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거하고 사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젊었을 때 한때 식사 때마다 콜라를 한 잔씩 하던 시절이 꽤 있었는데, 콜라 매일 드시는 분들 알겠지만, 청량음료 매일 드시는 분들 알겠지만, 매일 먹으면은 그거 갑자기 못 먹으라 그러면, 어린애들 보세요. 사탕 매일 먹던 아이들, 콜라 매일 먹던 아이들한테 오늘서부터 안 돼. 그럼 집안을 다 부셔버리려고 그럽니다.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중독성입니다. 이것은 요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해봤고 요것도 해봤는데 그만할 때 비슷하게 힘들었어요. 이것은 중독성이기 때문에, 근데 가능합니다. 일단 뭐 담배 같은 것도 제가 옛날에 펴봤는데 끊을 때 첫 5년 동안은 계속 생각이 났어요. 5년 지난 다음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생각 더 이상 안 납니다. 이게 중독성을 끊고서도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1세기에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는, 지금 과도한 불필요한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만 정복을 한다면은 행복과 건강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럼 식사만 하더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포도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건강 사이트 이렇게 보면은 또 하는 얘기가 있죠. 운동하라고. 운동하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영양분 관점에서만 보면 간단합니다. 이 포도당이 많아서 지금 인류 역사 전무후무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데, 포도당을 좀 줄이면 어떨까? 운동을 하면은 포도당을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소비를 하는 우리 몸의 조직 중에 근육처럼 포도당 영양분을 빨리 연소하는 조직이 없어요. 그 안에 영양분 연소하는 기계들이 쫙 깔려 있는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운동하라. 그리고 포도당을 제일 많이 없앨 수 있는 근육들이, 제일 빨리 키울 수 있는 근육들이 다리 근육이다. 그리고 다리에서도 제일 빨리, 똑같은 운동을 해도 제일 빨리 불어날 수 있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굉장히 건강 상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다 종합을 해보면은 굉장히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건강한 사회를 살면은 좋을까요? 그래도 오래 산다 그러면 그래도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꽤 있어요. 예. 뭐 일례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지금 뭐 기대 수명 80대 정도인데, 문제는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이 지금 70대니까 한 뭐 그 병으로 고생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면 짧으면 좋겠고 길어지면 어떤가, 그 걱정이, 그것 때문에 오래 사는 게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은퇴는 요즘 하는데 돈 문제가 하고서 또 이 걱정, 그 걱정도 많이 하시죠. 보통 사회에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정책 같은 거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 이 사진으로 강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태리에서 잘 못 사는 산골 마을에 있는 분들이에요. 돈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강 생활을 해서 100세를 넘게 살았더니 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아직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 이태리에 못 사는 낙도에서도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라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